판소리를 노래가 아니라 소리라고 부르는 것은 판소리 속에 노래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음을 뜻한다. 소리라고 붙어있는 음악이 있습니까? 판소리만 소리가 붙어있어. 그건 뭐냐? 자연이다. 이거야. 자연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거 다 소리요. 자연의 환경, 어느 사물을 표현할 때 그 사물에 가까운 표현을 누가 하느냐, 그게 명창이에요. 바람은 스르르르르르르 하는 문풍지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문틈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과 바람은 큰 강풍이 부는 것이 다르죠. 오히려 아주 그 다른 차원의 소리들까지도 판소리에서는 갖다 쓴단 말이죠. 귀신의 울음소리까지. 하는 이런 소리들.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그 많은 소리들을 담아내어 음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성음의 비밀이 있다. 시애틀은 미국의 대중음악 역사에 의미가 깊은 곳이다. 차분과 결탁한 대중음악의 대안으로 얼터너티브 록이란 생명력 있는 음악 장르가 태동한 곳이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많은 음악적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음악의 도시 시애틀에서 한국의 판소리를 만났다. 판소리의 본고장인 전라북도가 판소리 재즈화에 나선 것이다. 전혀 다른 음악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판소리를 처음 접하고 어떻게 느꼈을까? A very strong sense of powerful emotion and everything is very intense always. Beauty in the pure sense of, for instance, like the Italian bel canto is sort of a beauty, which I don't find particularly attractive. To me, it's much more human, the kind of beauty that really expresses people's feelings and lives. 분명 서양의 전통적인 성악과는 차이가 크다. 그것은 무엇보다 발성법에서 두드러진다. 서양 클래식에서 사용하는 발성법을 벨칸토 창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리를 머리까지 끌어올려 공명을 이루어 부드럽고 맑은 음색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반면 판소리의 발성법은 통성이 중심이다. 뱃속에서부터 소리를 끌어모아 성대를 통해 터뜨리듯이 입 밖으로 질러대는 것이 통성이다. 판소리를 듣고 힘이 넘친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성의 특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차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을까? 아주대학교에서 음향 음성학을 연구하고 있는 문승재 교수는 우리 소리의 특성을 주파수로 분석했다. 보통 사람이 목신 소리를 하면 고주파수로 갈수록 에너지가 뚝뚝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딱 듣기에는 굉장히 쉰 목소리인데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 고주파수가 전혀 떨어지질 않아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복식 호흡을 한다는 점은 벨칸토 창법이나 판소리 발성법에서 모두 같다. 그렇다면 강한 에너지를 지닌 이런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판소리 창자들은 왜 이런 강한 에너지를 지닌 창법으로 노래를 해야 했을까? 소리판의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다. 얼씨구나 전씨고 절씨구나 졸씨고 모든 공연의 첫 번째 기본 요소는 공연자다. 판소리에서는 소리꾼과 고수가 공연자가 된다. 소리꾼은 고수의 도움을 받아 판소리가 그려내고자 하는 세계를 일차적으로 만들어낸다. 고수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악기인 북을 가지고 장단을 치면서 소리꾼을 도와 소리판을 이끌어간다. 바둑판의 원리라고 할까? 이 바둑은 이 가로세로 뭐 줄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무궁무진한 이게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예, 판소리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공연학적으로 보면은. 판소리 광대 혼자 붙여놔 가지고 인간의 최소한의 상호작용 관계인 광대와 고수란 딱 두 사람만을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소리꾼은 고수의 장단에 맞춰 창과 안일이를 교체 반복하면서 사건과 인물과 배경을 그려나간다. 그리고 너름새라고 하는 작지만 유효적절한 동작들을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연출해서 끊임없이 다양하고 풍부한 몸짓 언어를 만들어낸다. 때로는 소리꾼으로, 때로는 등장인물로, 그리고 또 판소리 속 해설자로 변신을 거듭하는 가운데 창과 안일이와 너름새는 상황에 몰두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극중 상황을 벗어나 관객으로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낯설음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 복명사실을 보냈으니 연결춘향을 누가 낳나 말도 마소 내가 낳네 장비가 배다칠라 연결춘향 남배로다. 춘향 이야기, 심청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현해내는 이야기와 음악이 워낙 현실감이 있고 그것이 바로 눈앞에서 재현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깊이 빠져들고 감동하고 하는 겁니다. 눈비 온다고 별하고며 판소리 공연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청중이다. 청중은 추임새를 통해 공연에 관여한다. 서양 예술에서처럼 공연을 단순히 지켜보는 차원을 넘어 추임새로서 공연 속에 참여하여 판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소리의 청중들은 단순히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여하기 위해 소리판에 간다. 청중이 추임새를 해서 같이 어우러지고 이쪽에서는 또 청중의 호응을 받아서 같이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변화 있는 현장성을 늘 고려해서 소리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이 진짜 공연물의 원래 그 뜻을 살리는 공연물이죠. 이처럼 판소리는 서양적인 음악 공연의 개념을 뛰어넘는다. 소재 역시 무척 다양하다. 백만대군이 전투를 벌이는 웅장하고 처절한 장면이 단 한 사람의 소리를 통해 재현되는가 하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님을 잃은 여인의 탄식도 판소리의 소재가 된다. 서사적인가 하면 서정적이고 또 집단적인가 하면 개인적인 크고 작은 사건과 상황들이 소리를 통해 표출됨으로써 청중들을 사로잡는 것이다. 사지 말고 도련님 다시 말기야 목을 베어 죽고. 판소리는 이제 종합예술이다 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설은 뭐 문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공연된다는 면에서는 연극과 가깝고요. 그 노래라는 점에서는 음악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판소리의 가장 핵심적인 예술성은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그 음악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판소리의 음악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소리, 즉 성음인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소리꾼의 한정된 목소리로 다양한 사물과 상황을 다채롭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성음이다. 판소리에서 득음했다는 말은 곧 성음을 자유자재로 구사해서 자연의 모든 소리를 묘사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가리킨다. 천군 만막 했었을 때 짧고 낮고 길고 높은 음을 씀으로 인해서 천군과 만마의 그런 천과 만을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게 성음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그 표현해내는 소리꾼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소리꾼은 이 천군 만마를 천이라는 숫자, 만이라는 숫자를 천군 만마 이런 표현으로 더 오히려 더 낮으면서도 더 많은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음이에요. 철학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음이에요. 예전에 이제 그 돌아가신 일산 김명환 선생님 같은 분은 이 성음을 보통 이제 소리 성자에다 소리 음자를 써서 성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분은 특별히 이제 그 성음의 그 아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품성 성자를 썼어요. 정말 그 소리의 그 격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은 이 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판소리에서 성음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성음은 판소리의 예술적 표현의 핵심이다. 성음을 잘 쓴다.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이 골머리 주르르르르 저 골머리 콸콸 예, 그런 계곡에 내려가는 소리들을 정확히 여실하게 이 골머리 주르르르르 저 골머리 콸콸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를 예를 들면 수련이 안 된 소리 창자들은 절대 그걸 세게 아랫배에서 나오는 통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비가 나온다. 판소리는 음질이나 음색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로 자연 모든 대상들의 현상뿐만 아니라 본질까지도 표현해서 대상의 깊은 의미를 추구한다. 그 깊은 의미, 곧 이면을 구현해내는 것이 성음인 것이다. 그러니 성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판소리의 모든 미학적 질서 또한 무너지고 만다. 통성은 그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라 그러죠. 아랫배 즉 그 사람의 호흡을 다 실어낸 소리. 예. 사람이 통상 말을 할 때는 거의 흉성들을 많이 쓴다 그러잖아요. 흉성, 가슴 소리들을. 근데 이제 판소리에서 요구하는 건 저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 완전히 호흡을 실어서 내는 소리를 통성이라 그러죠. 아랫배에 힘을 주어 호흡하며 밖으로 소리가 튀어나오게 발성하는 것이 통성이다. 이렇게 하면 그저 횡격막에 힘을 주어 내는 소리보다 크고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다. 통성으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성음을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판소리는 왜 통성을 통해 성음을 내게 됐을까? 민중들의 생활 속에서 잉태한 음악이기 때문에 그 발성 자체가 아주 민중적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역동적이고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또 생활적인 그 육체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발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높은 누각은 성익기승 발성에도 민중성이 깃들어 있다는 얘기다. 민중의 문화가 담겨 있다. 그 너머로 앵무주요 소상강을 문화적 특성이에요. 우리는 단청을 하더라도 중국 단청은 빨간 선혈 같은 그런 색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게 빨간색이 아니거든요. 빨간색하고 이제 뭐 갈색 무슨 색이 섞어서 중간색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옥색이라고 하는 것도 순수 파랑도 아니고 파랑하고 노랑하고 이렇게 또 다른 색 섞여 있는 거 그런 색깔들이 다 중간 색깔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혼합된 중후한 그 깊이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판소리로 치면은 배음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중화된 거예요. 김치가 곰삭어야 좋은 맛을 내는 것처럼 그 배음이 잘 나는 쪽으로 성음이 그렇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목을 얻으면 득음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득음이란 먼저 판소리에 적합한 목, 즉 성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특유의 쉬운 목소리는 성대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성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소리꾼들은 백일 공부라는 것을 한다. 성대를 무리하게 사용하면 붓는다. 그래서 목이 쉬게 된다. 이 쉰 목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련을 거듭해서 변형된 성대를 고정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판소리에서 발성 연습을 하는 것은 성대를 변화시켜 고정시키는 훈련인 것이다. 목이 안 쉬면 안 돼요. 목이 쉬었다 터졌다 해야 그 조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목이 그냥 안 쉬면 그냥 목이 구성이 없어. 머리 많이 해가지고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꽉 쉬는 거예요. 그냥 혀. 처음에는 그 목이 안 나온 게 깝깝해 죽겠는데 한 30분 하면 그냥 나와 이제 조금 해. 나와가지고 쭉 한 2시간 빼면 그냥 목이 다 터져가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때 공력이 생기고 그때 목 구성이 그때 얻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닫혀 있어도 세상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대는 놀라운 힘을 지닌다. 풍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대가 지니지 못하는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일주 명창의 소리 파형을 주파수 분석해 보았다. 그 유명한 그 쑥대머리 그 부분인데 그 정막 할 때 보시면 이 부분은요 완전히 소리가 닫혀 있습니다 지금. 정하고 하려면 이게 이제 기역 받침이 이제 이응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소리가 코로만 나와요. 아주 약한 부분이에요 소리 자체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주파수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가장 약한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의 주파수를 살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프는 오른편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대를 표시한다. 세로 부분은 소리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보통 사람의 목소리는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가 크게 떨어진 반면 이 일주 명창은 주파수가 높아져도 소리의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강한 힘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독은 명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명창들의 목소리는 분석할 수 있는 범위까지 에너지가 꾸준히 유지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는 정말 특이한 겁니다. 사람이 보통 사람들 목소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정도가 심해져서 여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에너지가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거의 변화 없이 그냥 가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수련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목소리가 바뀐 거거든요.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해요. 어떻게 만천을 가도록 이렇게 쭉 나와줄까. 서양에서 만든 음성학의 데이터로는 우리 소리의 이런 특성들을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100분의 1초에 한 번 성대가 열렸다 닫혔다. 그럼 그 사람 100Hz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근데 그 한 번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10ms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100분의 1초. 10ms 중에 어떤 사람은 한 6ms를 닫았다가 나머지 4ms에 열었다 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ms만 닫았다 7ms에 열었다 닫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닫으면 닫을수록 에너지가 꽉 모여있다 한꺼번에 분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고주파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요. 근데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오랜 수련을 통해서 그분들의 오랜 수련의 결과가 뭐냐면 성대를 변형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소리꾼의 성대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주파수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소리꾼이 갖는 목소리의 에너지는 과연 성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소리꾼의 성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북대학교 음향과학연구소에서 성대의 차이를 의학적으로 관찰해보는 실험을 했다. 서양 음악가와 소리꾼의 성대 구조와 진동을 비교 관찰하는 실험을 위해 테너 최동규 교수와 조통달 명창이 참여해 주었다. 소리꾼의 성대 모양은 성악가와 비교해서 성대 길이나 너비 그리고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서양 성악가의 성대는 아무런 흠집이 없이 깨끗하여 소리를 낼 때 성대가 완전히 닫히는 반면 판소리 창자의 성대는 발성을 할 때도 완전히 닫히지 않는 걸 볼 수 있었다. 수련으로 인한 성대 비언형이 생긴 때문이다. 판소리 하시는 분들의 성대 구조는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는 한 타 이상이 있습니다. 간혹 경우에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했다거나 그랬을 때 성대가 튀어나오는 부위가 너무 과다하게 튀어나옵니다. 과다하게 튀어나온다는 이야기는 소리를 내기 위한 공기의 양이 다 새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한 공기가 들어가야만이 그 공기를 이용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되는데 이 복식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즉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게 됩니다. 탁 던져놓고 요 내려오는 놈을 두꺼비 파리채들끼리 이처럼 성대가 비언하기 때문에 판소리에서 복식호흡, 다시 말해 통성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통성은 성대에 힘을 주고 혹사시키는 과정을 통해 발성이 된다. 몰아놓고 밥을 먹던 것이었다. 흥부가 좋아라고.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공기 부족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항상 호흡이 조금 빨라지고 또 그 적은 공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성대를 또 더 닫으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함으로써 목에 더 자꾸 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밑에서 나오는 공기가 새지 않게. 여러분 것이 나올까 봐. 성대를 닫기 위해 힘을 주는 노력은 소리의 맛에도 영향을 준다. 들어버린 게 여기 말 안 해서 다. 성대를 확 열게 되면은 배음이 전혀 안 나가지고 뭐냐면은 우리로 하면은 들쭉지근한 맛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양념을 치고 초치고 장치고 하는 곰삭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구강 이제 성대를 쭉 좁혀야 돼요. 그러니까 아 하는 발성을 그렇게 되죠. 하는 거고 하는 거고 다르거든요. 이 하는 발성과 이 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구강을 확 열어놔 버리면은 맹숭맹숭해진단 말이죠. 이번에는 성대를 포함한 후두 전체를 관찰하기 위해 후두 내시경 검사를 실시했다. 발성을 하는 동안 후두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다. 조통달 명창이 판소리 한 대목을 하는 동안 성대뿐 아니라 후두 역시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발성을 하는 동안 후두가 찌그러지며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양상은 강렬한 고음을 낼 때 더욱 두드러졌다. 서양 발성하는 분들이 우리 발성이 되어먹지 못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요. 왜냐면은 서양 발성으로 보면 잘못된 발성이거든요. 공명도 안 되지. 그 다음에 복식호흡은 괜찮지만 성대를 확 열지도 않지. 구강 이제 이 비강 이런 쪽에 공명도 제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공명 문제 때문에 그게 뒤에 먹지 않은 발성으로 결론을 내는데 그거는 가치관 문제예요. 서양 음악의 발성으로 노래를 하는 테너 최동규 씨의 경우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성대와 후두를 관찰해 보았다. 노래를 하는 동안 후두는 전혀 찌그러들지 않고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며 소리를 공명시키고 있었다. 고음을 낼 때 후두의 공간은 더욱 확장됐다. 성대를 활짝 열고 그다음에 가슴과 머리와 구강을 최대한으로 공명시켜서 성량을 크게 하면서 동시에 맑은 소리, 즉 배음이 안 나는 쪽으로 그렇게 발성하는 거가 서양 벨칸트 창법이죠. 전북대학교 음향과학연구소에서는
성대와 소리의 관계를 살펴 서양의 벨칸토 창법과는 많은 차이를 지닌 판소리의 발성을 연구하고 있다. 판소리는 진동음과 소음이 적절히 구비돼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적절히 혼합돼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즉 EV가 진동돼서 나오는 이 진동음과 EV에서 나오는 소음이 적절하게 혼합돼서 나오는 소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탁성의 이제 특징인데, 과연 성대 구조가 어떻게 돼야만이 적절하게 탁성이 나오면서 적절하게 진동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배우는 과정 중에 조금 소리가 더 망가지는 현상을 어떻게 되도록이면 좀 없게 만들고, 또 우리가 빨리 이걸 부지런히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바탕으로 판소리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고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걸 딱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정말 우리 문화유산 남들이 분석해 준다고요, 잘못하면요. 을도 이겨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변형시켜가면서까지 소리를 하는 판소리 소리꾼들은 온몸으로 치열하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안숙선 명창은 소리꾼의 목소리로는 가장 맑고 고운 음질을 지녔다. 그러나 좋은 성대를 지녔기 때문에 판소리로서는 가장 맑고 고운 소리를 낸다는 안숙선 명창도 소리를 할 때는 혼신의 힘을 다한다.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는 판소리는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고운 소리를 낼 것인가에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절박할 때는 절박한 소리로, 원통할 때는 원통한 소리로, 급할 때는 급한 소리로, 한가할 때는 한가한 소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음악의 그 음악성과 그것이 나타내는 그 사실의 현실성과 일치시키느냐 하는 데서 매우 그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음악이 바로 판소리고. 판소리의 자연스러운 발성법은 사물과 상황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체득된 것이었다. 판소리 적벽가중 세타령은 적벽대전에서 죽은 군사들의 원혼이 새가 되어 지저귀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세기 후반 서편제 소리의 대가 이날치는 얼마나 새소리를 잘 냈던지 세타령을 부르면 실제로 새들이 날아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궁극적으로 보다 자연에 가까운 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조그만 종을 요령 같은 거, 요량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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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큰 그 범종 같은 거 우리가 바로 소리라고 하네. 바로는 이렇게 친다는 이런 이 바로 소리나 이런 일반 종소리는 다 다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판소리는 실제적으로 보여줘요. 인간의 목소리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걸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소리꾼들은 이런 것을 두고 이면을 그린다고 말한다. 적벽가에서 자룡이 활을 쏘는 이 대목에서도 전투 시의 급박한 상황과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를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야기를 소리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사물과 정황의 이면을 그리기 위해 성대까지 변형시킬 정도로 사실성은 중요하다. 이 판소리는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측면을 같이 동시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늘이 끼어 있는 소리 또는 곰삭은 소리 이런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게 바로 이제 이 탁하고 쉰 듯한 소리로 드러나게 됩니다. 판소리가 펼쳐지는 판은 고정된 공간이 아니다. 서구에서 유래된 극장의 무대와 같이 규격화된 공간이 아니라 생활의 현장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공간이다. 삶의 주기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일하고 노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판의 배치는 이루어진다. 판소리는 뿌리 깊은 우리 서민들의 문화다. 그 태생을 뒷받침할 역사적인 문헌은 없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1754년
유진한이 지은 춘향가 200구라고 하는 한시이다. 19세기 초반에 그려진 평양감사 부인도라는 병풍 그림 속에는 명창 모흥갑이 대동강 능라도에서 소리하는 광경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때 벌써 양반들이 중요한 판소리 청중으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전해지는 판소리가 군데군데 다듬어지고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으리라 추측된다. 판소리라는 것이 18세기까지만 해도 주로 서민들의 예술이었는데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르게 되면 양반들이 판소리의 아주 주요한 청중이 되거든요. 양반들이 판소리의 주요한 청중이 되게 되면서 판소리가 갖고 있는 거친 내용, 말하자면 좀 조잡하고 야하고 이런 내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춘향이가 이별하자고 오는 이도령의 멱살이를 잡고 명경채경을 집어던지고 이런 장면 같은 경우는 양반들이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자꾸 코멘트를 가하니까 내용을 양반들의 정서에 맞게 좀 사설을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전북 고창 출신인 신재효는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판소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다. 신재효는 소리꾼들을 가르치고 후원하면서 판소리 사설들을 개작 정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반들의 미의식을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 양반들은 감정의 표출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해서 지나치지 않게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용의 미의식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기왕에 있었던 판소리 성음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호방한 소리의 우조 또는 평탄한 소리의 평조 이런 악상 같은 것들을 판소리 안에 자꾸 끌어들이게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중용의 미의식이 개입되면서 슬픈 소리, 계면조 위주의 내용에도 통제를 가해 슬퍼도 기뻐도 지나치지 않게 성음을 구사하게 된다. 이때부터 소리꾼들은 판소리의 식임새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느린 장단에서 소리의 식임새는 더욱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다양하고 깊은 식임새는 소리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었다. 판소리에서 주요한 성음이 실리는 장단은 느린 장단들, 중모리, 진양조 이런 느린 장단들의 고도의 성음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판소리사에서 그런 느린 장단이 성립된 시기는 상당히 후대입니다. 야외 예술에서 방중예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판소리가 음악적으로 보다 세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반들이 중심 청중으로 부상하면서 판소리의 공연 공간도 야외에서 실내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 소리꾼에게 요구되는 목소리도 성량이 큰 소리에서 아기자기한 음질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됐다. 판소리와 같이 우수한 예술이 성립될 수 있었던 100일에는 과거 제도와 같은 행사가 있어서 그런 급제자와 관계된 행사들의 광대들이 오랫동안 아주 후한 대접을 받고 또 주목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판소리도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제국신문 기사가 눈길을 끈다. 지방 소리꾼들이 서울까지 가서 공연을 했는데 1등 창부 소리값이 20원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당시 소리꾼들의 인기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판소리를 공연하기 위한 서양식 극장도 등장한다.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지은 협률사와 관련한 기사도 이채롭다. 일제강점기에는 성음 자체가 변화를 겪게 된다. 이전까지 즐기던 호방하고 경쾌한 소리는 점차 사라지고 청중들은 나라를 빼앗긴 서름과 슬픔을 담아 탄식하고 애조를 띠는 창법을 즐기게 된다. 나라의 어떤 명운이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또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뭔가 이렇게 그 밝은 분위기보다는 애조를 띤 소리, 그리고 또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절제되고 어떤 우아한 이런 소리보다는 사실은 좀 더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해내고 또 뭐 슬픈 느낌이라 하더라도 그걸 아주 절절하게 표현하는 이런 소리에 쉽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임방울은 일제 강점기가 낳은 최고의 소리꾼이자 스타였다. 특히 쑥대머리는 임방울이 불러서 수십만 장의 음반이 팔려나가는 최대 히트곡이 되었다. 이것은 절망적인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애조띤 계면조 위주의 소리가 판소리의 중심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면성음 중심의 판소리는 가난했던 해방 공간과 6.25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됐다. 그 성음이 20세기를 겪으면서 원래 그 이면이라는 개념이 각 그 성음에 말하자면 이면에 맞게 이면을 잘 그린다고 그러죠. 이면에 맞게 우조, 평조, 계면조, 경드름 골고루 성음을 했었는데 20세기를 거치면서 판소리가 계면조 위주로 바꿔져 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스스로 뒷걸음질한 거잖아요. 이면이라는 개념 자체가 갖가지 그 사설의 내용을 음악으로 담는 건데 스스로 다 포기를 하고 계면조 위주로 간다는 거는 이면에서 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일제 탄압이 심해지던 1910년대 이후 소리꾼들은 지역으로 흩어진다. 이들은 민간 협률사를 조직해 우리 소리의 명맥을 유지한다. 번번과 민간 협률사들이 판소리를 주도하면서 소리의 계면화는 더욱 심해진다. 민중 속으로 들어간 소리는 자연스레 그들의 삶을 반영해 슬픈 곡조로 흘러갔다. 조선 창극사에는 이런 흐름에 고민했던 송만갑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청중들의 삶을 반영하는 이러한 태도 또한 중요한 흐름이었던 것이다. 본래 이 궁중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제되어 있는 그 음악들입니다. 판소리가 이것과 가장 다른 중요한 이유는 민속음악이고 살아있는 음악이거든요. 시대의 변화를 가장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향유층의 요구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판소리 개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변화에 적응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꾸 주위는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건 살아있는 물체가 아니지요. 국권 상실과 서구와의 충격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던 판소리는 1930년대 들어 부흥운동을 맞게 된다. 그 중요한 결실이 1933년 조직된 조선성악연구회다. 계면조로만 흐르던 판소리 창법을 바로잡아 본래의 다양성을 되찾자는 것이었다. 명창들이 1910년대 전성기를 맞았고 20년대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면 이제 30년대 가면 또 다른 양상이 전개가 되죠. 판소리 부흥운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제 또 그 조선음률협회라던가 조선성악연구회가 조직이 되죠. 그러면서 조선성악연구회를 주도한 창자들이 이제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열 이렇게 4명 원로 명창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명창들은 또 굉장히 극단적인 통속성 이런 건 지향을 했어요. 당시 보급되기 시작한 유성기와 음반은 이런 판소리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준다. 1938년 매일신보에 따르면 당시 1년에 4만 대의 축음기가 수입되고 80만 장의 음반이 소비됐다고 전해진다. 음반 문화의 발달로 판소리 음반 제작도 활발해지고 라디오에서는 판소리가 비중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졌다.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 명창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단기간에 청중으로 확보하면서 판소리 본래의 예술성을 펼쳐 보일 수 있게 됐다. 이렇듯 판소리는 예술적으로 완성도를 지향하는 명창들과 통속적인 삶의 반영을 요구하는 청중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화합하면서 변화해왔고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유파의 차이도 분명해졌다. 네, 30년대 부흥운동이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야말로 그 우조 소리라던가 진중한 우조라던가 평조 이런 성음이 그야말로 많이 다 소멸이 되고 계면조 중에서도 아주 그 감정 표현이 과한 진계면 위주로만 소리가 갔겠죠. 이렇듯 판소리는 열려있는 예술이다. 시대와 사회문화적 환경, 향유층에 따라 지향하는 소리관이 달라지며 그 요구를 받아들여 변화한다. 변하는 청중의 기호와 욕구를 따라 유파가 생겨났고 그 유파 역시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며 거듭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성음은 창자의 개인적인 주관적 견해가 상당히 강해요. 예를 들면 흥보가 셋째 박을 타가지고 집이 생겼잖아요.
목수들이 나와서 어떤 게 보면 동산하 이렇게 편안한 소리, 서른 천지 이런 식으로 아주 편안한 평어조를 써서 표현을 하지만 이제 제가 부르는 우리 그 송판 강동원 선생님 홍보가 같은 경우 동산하 서른 천지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그럼 이 양쪽이 다 틀린 것이냐 어느 쪽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현대에 이르러 판소리는 중후한 동편제와 구성진 서편제로 크게 나누어진다. 동편 소리는 소리를 낼 적부터 이제 엄정하게 낸다고 그래서 소리를 던져버려요. 근데 서편은 또 그렇게 하는 걸 장작 팬다고 그래서 안 좋은 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감칠맛 있게 소리를 맛있게 해야지 왜 그렇게 장작 패드 덕면은 그게 맛이냐고 뻣뻣하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후한 쪽으로 보느냐 아니면 미려한 쪽으로 보느냐 소리 이념이 다른 거예요. 동편자 같으면 소리를 던지니까 고고 천병 이러지만 서편자는 고고 천병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성음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춘향가든 이별하는 대목이라고 할지라도 동편제와 서편제 그리고 중고제의 소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오련님이 받아놓고 대무식을 내어주며 이 중에서 중고제 소리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전승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변화하는 청중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고제 명창들이 소리 실력을 이제 일부 규명창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중적으로 그런 소리가 이제 먹혀들질 않았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중고제 명창 중에 유명한 명창이 이동백이라던가 김창룡 이런 명창이 있는데 김창룡 선생님 소리 하면은 뒤에서 이제 흉 보고 그랬다 그래요. 소리를 저렇게 한다고 이상하게 한다고. 예, 이미 그때 당시에 그 젊은 창자라던가 향유층이 선호했던 소리와는 다른 아주 옛날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청중은 역사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적 상황이 변하면 당연히 기호와 욕구가 변한다. 변하는 청중의 기호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면 그 소리는 전승에서 탈락하게 된다. 그리고 청중의 기호와 욕구를 반영하는 소리만 살아남는다. 판소리가 민속음악인 한 이러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현대 판소리는 맑고 고운 소리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서양 음악의 영향으로 청중의 기호와 감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판소리의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이다. 이처럼 판소리의 성음은 역사를 따라 변한다. 역사적으로 판소리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소리, 그다음에 그 청중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쭉 변해왔습니다. 사실은 청중들의 기호가 변하기 때문에 그 소리꾼들이 구사하는 성음도 달라졌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쭉 변해왔기 때문에 그 성음 속에는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기호가 바뀌는 것은 결국 사회문화적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바뀐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입니다. 곧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판소리 속에 있는 성음 속에는 바로 그 우리의 역사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음에는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다. 판소리는 300년을 이어오며 우리의 역사와 함께했고 온 가슴을 열어 청중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변화시켰다. 그 결과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하는 민족 예술로 살아남았으며 마침내 인류 구전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됐다. 변화하는 시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자기의 예술 속에 끌어들이는 그런 음악, 이게 판소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앞으로의 판소리는 어떨 것이냐, 이건 결국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떨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음악을 만들어내고 음악은 탄생하는 순간 문화가 된다. 서민들의 토속적이고 질박한 삶은 그들을 닮은 성음을 만들어냈고 성음은 오늘날까지 변화하는 청중의 삶을 담아내고 있다. 미래의 판소리는
미래 세대가 만들어간다. 그들의 성음에는 또 미래의 사회상이 담겨질 것이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청중의 가슴을 쓸어주었던 판소리는 그 성음을 통해 또 다른 감성을 지닌 미래의 청중과 함께하며 희노의 락을 담아낼 것이다. 판소리의 성음, 거기에 바로 우리의 민족성과 역사가 있다.